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수도권 표심잡기 승부수에 정치권과 지역 민심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지상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중심 도시 포위에 들어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 휴전 요구엔 휴전은 항복하란 뜻이라면서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가계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외환 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675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 나서는데 앞서 사전 환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게 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영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정연설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불어난 국가 부채를 줄여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변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약자 복지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보다 16% 줄어든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야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법안 처리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죠. 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오부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에서 약 20분간 이 대표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국가 주요 기념식 등에서 짧게 마주쳤던 것이 전부였는데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참석 거부 의견이 많았지만 이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환담에 앞서 1분으로 예정된 공개 발언에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윤 대통령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환담에 대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던진 메가톤급 승부수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 민심까지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둘러봅니다. 수송률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김 대표는 적정 혼잡도의 2배가 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5호선 조기 연장을 약속했는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했습니다. 김 대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는 서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그렇게 당론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 남도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기 북도는 한강으로 막힌 김포시가 인접한 서울시 편입을 대안으로 주장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와 경기도 등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김포시는 다음 주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편입을 공식 제안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포시에 이어 서울과 인접한 구리시까지 연쇄적으로 서울 편입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교통 환경과 인구,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사면 대상으로 지목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연일 대사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들을 비판하고 나서 실제 사면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이제 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두벅두벅 이제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홍 시장은 수해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사면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에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면 대상자들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다며 지도부 비판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 전 대표는 제발 사면 받아달라는 건 이제 그만하라며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은 목요일인 오는 2일 당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인데 당사자들의 반발이 여전해 최고위 의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정치권 소식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요 여야의 신사협정으로 시정연설 모습이 과거와 다를지 좀 주목이 되죠. 먼저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의 분위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자, 신사협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환담에 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사전 환담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전 환담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대표 의지가 강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가 올까요? 글쎄 만약 참석한다면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참석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덕담으로 끝나야죠.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그러고 환담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늘 하듯이 비판적 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담 참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난해처럼 수사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 만나지 않겠다 이런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 대표는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만납시다. 이런 요구를 하면 정당할 테니까 환담 참석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해외 순방에 수고 많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하는 것보다는 환담을
그야말로 덕담으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덕담으로 해서 그냥 글쎄요, 뭐 이른바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민주당 작년에는 시정 연설도 보이콧하고요,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었죠. 올해는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나 야유를 중단하기로 한 이 신사협정 잘 지켜질까요? 또 모양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효과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도층을 잡아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은 나온 것 같고요.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사협정을 민주당이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중도층 민심은 그것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사협정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바깥에서 피켓 시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낭설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깥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겠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 신사협정의 분위기가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점점 더 제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 국회에 가는 겁니다. 작년 5월에는 초당적 협치에 방점을 뒀지만 10월 시정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우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글쎄요, 오늘 메시지, 뭐 예산안에 대해서 잘 통과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뭐 내년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야당에게 하는 그 연설이 아니고요, 국민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여전히 전 정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 시정연설과 비슷한 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연두교서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국가의 현 상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헌법적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일련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이른 생각입니까? 뭐 좀 이른 생각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그건 이제 지도자들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어떻게 판단하셨으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결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민심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판단하실 가능성도 없진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수회담이나 3자 회담이나 뭐 어떻게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짚어보죠.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이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요, 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뜬금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일단 김포시장의 요구로 의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경기 북부 이제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장에 여당 대표가 호응을 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왜 호응을 했을까요? 글쎄 이걸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지금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네네. 분도를 추진하는 그것도 행정구역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기에 나온 얘기고요. 예. 뭐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넓게는 국가적으로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사람 얘기한 대로 김포 시민의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여러 차례 매스컴에 나왔지만 김포구 골드라인이 예. 이른바 뭐 지옥철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교통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 지하철 연장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정책 필요성은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 내용을 그걸 원하는 민심을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여권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과연 서울을 이렇게 넓히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러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어떤 바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대수도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가 사실 넓지 않거든요. 면적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 런던은 1570 제곱킬로미터고요. 예. 뉴욕은 1210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베를린은 890제곱킬로미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김포가 서울과 인천에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또 인천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떡 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아하. 위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포든 인천이든 그런 쪽으로 편입되는 게 김포 시민들이 훨씬 더 생활하는데 편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메가시티로서 김포가 공항도 있고 또 항구도 있고 그렇게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전략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수도권 민심을 흔들 만한 이슈를 던진 셈이다 이런 지적 많죠. 이게 전체적으로 여권에게 유리한 정책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큰 국가적인 비전으로 지금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이십니까? 메가시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메가시티라는 거는 도시 발전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서 도시를 발전시킬 수 없으니 그래서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충남, 대전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거기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발전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지금 너무 과밀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논리도 만만치 않은 논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총선 전략으로는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김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서울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차적으로 뒤늦게 그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그런 류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지금 뭐 김포의 논리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자기만의 논리들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정치입니다. 하남도 있고. 그럼요. 그런 데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의 뭐 논리를 짜가지고 들고 나올 텐데 김포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 도시들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 서울에 우리는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번 총선까지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대변인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구리도 있고요, 광명도 있고 하남도 있고 주변 도시에 다 요구를 하면 김기현 대표 얘기는 일단 주변 도시가 원하면 거기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뜻은 글쎄 수도권 전체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현재로서는 김포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김포 시민, 김포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 편입을 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 그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김포에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김포는 인천과 서울에 둘러싸여서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강을 밑으로 해서 한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내륙 지역과는 좀 다른 상황이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를 뭐 예를 고양, 구리, 하남도 편입한다. 그러면 또 더 넓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 다른 지역 하나하나 그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니까 다른 지역도 수도권 다른 지역도 편입해야 한다. 그렇게 일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요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습니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현재 그 김포 지역구 두 곳이 모두 민주당 현역의원입니다. 주민들 여론도 살펴야 하는 만큼 글쎄요 야당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어떤 정당의 정체성에는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당장 코앞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회하거나 아니면은 제3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시간을 두고 설득해가는 전략을 해야 할지 어쨌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어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고요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추진에 있어서 지지부진할 경우에 혹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역풍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걱정은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그야말로 정치적 필요성 또 국가적 필요성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 필요성 또는 정치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추진하더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게 길게 오래 갈 그런 문제고요. 절차도 김포시,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모두가 함께 지금 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지금 얘기하면서 정치적 역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좀 분석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책을 오래 했으니까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논리라면 이게 총선이 배제되고 그런 논리라면 용역 보고서가 굉장히 그 촘촘한 용역 보고서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당 내용도 좀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어제 1호 안건인 이 당내 대사면 건의를 의결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당이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시고 감안하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글쎄요, 당 대변인이 쉰카콜라라는 이 댓글을 언급하면서 비판하자 홍준표 시장도 애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런 뭐 불쾌감을 표현한 거죠. 여당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첫 번째 어떤 그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이게 좌절되면 그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당 대변인이란 분이 저렇게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저런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것이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당내 좀 온건한 분들 이준석, 뭐 나경원, 안철수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쳐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 이런 분들을 의식한 그런 행보일 텐데 당 대변인이 나서 저렇게 당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은 이것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중도층의
호소하는 그런 전략인 거겠죠. 우리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우리가 포용하려고 했다. 당사들이 반발해서 설사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런 움직임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당 내에서도 이렇게 통합을 저해하는 저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현 위원장을 만날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처리를 정리해라. 그러면 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글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 이게 대화를 잇는 건지 아니면 끊기를 원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공인이고 자기보다는 국민이나 당의 미래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앞세워서 생각하니까 자기 우월감 같은 걸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인데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들려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안을 내놓는가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보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을 보라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얘기하는데 그게 손가락이 어땠네, 뭐 손을 뭐 어떤 식으로 가리켰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그릇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안타깝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영남 중진 이 험지 출마론도 지금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서부에 있는 어느 주지사가 워싱턴 DC에 가면 뽑히겠느냐 뭐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것은 결국 그 서울에 와서 스타가 와서 하라 이게 뜻이 아니라 물러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영남에서 뭐 여러 3선, 4선 한 중진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경쟁력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리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강남 지역구원을 경기도 광주에다가 또 서초구원을 서초에 있는 서초 출신 의원을 동대문에다가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 모두 망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중진들은 다른 신진들에게 좀 자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영남 중진들 또 험지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얘기한 대로 영남 중진들께서는 조금 용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이 탱크로 가자시티 진입로를 봉쇄하고 하마스 소탕에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여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흙먼지를 내며 줄지어 이동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던 차량에 탱크가 공습을 하자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외곽 진입로도 탱크로 봉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כוחות חי"ר, שריון, הנדסה ותותחנים. בתקיפות משולבות של כוחות יבשה ואוויר ברצועת עזה חיסלו הלוחמים עשרות מחבלים הלילה. 이스라엘 공격에 맞선 하마스는 여성 인질들을 앞세워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를 꾸짖고 인질 석방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מיסים למדינת ישראל נמצאים בשבי, בתנאים לא תנאים. אתה הורג אותנו, אתה תהרוג, אתה רוצה להרוג את כולנו, אתה רוצה עם צה"ל להרוג את כולנו. 이스라엘 언론은 하마스가 선전전을 통해 이스라엘 여론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소피부병인 럼피 스킨병이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경남 창원과 경기 포천 등에서 확진 사례 3건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럼피 스킨병 국내 확진 사례는 67건이고 살처분됐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모두 4,300여 마리입니다.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여성 동료를 스토킹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의 전주환. 무기징역을 확정받자 유족 측은 가석방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했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흉악범 처벌을 강화할 대안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범죄 예방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반대 기류가 강해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원금의 30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서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담보로 협박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엔 온라인 소액대출 영업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과 태블릿 PC가 널려 있고 사무실 구석엔 피해자를 큰 소리로 협박하기 위해 이불을 씌운 방음 부스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손 떼! 가만있어. 손 들어! 경찰이 중랑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활동해온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1명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액대출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 등본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까지 받아낸 뒤 법정 최고금리 20%를 훌쩍 뛰어넘는 연 3,000%에서 13,000%까지 이자를 매겼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원금 100만 원이고 줄인 거는 이제 1,400만 원 정도? 이거 막으려면 사진 보내라고.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 등 11명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 및 활동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검거했고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돈을 빌려준 뒤에 많게는 이 13,000%까지 이자를 뜯어낸 일당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아냈는지 이 경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에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부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대부 상환 연장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는 경우, 대부 상환이 안 될 경우에 그 가족들, 뭐 모친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가족들 얼굴에 그 합성 사진에서 성매매 전담 광고지를 만드는 경우. 야, 지금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채무자 본인의 나체 사진도 모자라서 가족들의 얼굴까지 성매매 광고지에 합성했다, 이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악랄하고 폐륜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추심, 뭐 소액 대출 이런 사건들 꽤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제 인터넷에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에요. 뭐 많게는 뭐 적게는 한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요 사이 정도의 돈을 빌려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이자가 3,000%, 그러니까 대략 30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금의 30배 아니면 원금의 130배까지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뭘 요구하느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저게 왜 필요할까요? 저거는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지인 연락처는 돈을 못 받을 때 지인한테 사실 약간의 거의 보증 개념으로 거기다 마지막으로 나체 사진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면 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대출 만기가 됐는데 못 갚으면 연장하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또 받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악랄한 범행을 범한 일당이 이번에 검거가 된 겁니다. 네, 자신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받아도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가족까지 뭐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일당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요구했던 것들이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지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을 때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나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의 사진을 그 나체 사진에 합성을 해서 성매매 전단지로 만드는 그런 악랄한 수법을 썼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협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이 대상,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 20, 30대 젊은 저신용층이라는 점 더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을 대상으로 삼은 이 범죄적들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광고 홍보한 뭐 텔레그램 이런 쪽에 아무래도 20, 30대가 접근이 좀 용이하죠. 그리고 20, 30대는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20, 30대가 저신용층의 경우에는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손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빌릴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지푸라기라도 잡은 상황인데 이곳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주민등록등본부터 지인 연락처부터 나체 사진 기초로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추가 협박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경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고요. 지금 이들의 범행 방식이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 그건 당연히 가명이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통장 당연히 대포 통장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락처도 당연히 대포폰일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온라인 비대면 대출입니다. 만날 방법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협박을 직접 가서 옛날에는 뭐 빨리 내놔 하면서 야간에 들어가거나 뭐 협박하거나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저렇게 사진을 보내고 뭐 합성해서 보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도 굉장히 어렵고 더 두려움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약자층을 조금 노렸다는 것도 굉장히 공분을 사는데 많게는 13,000%까지 이자를 뜯어냈다. 13,000% 정말 처음 듣는 숫자예요. 맞습니다. 저도 뭐 각종 뭐 불법 대출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13,000%의 이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현행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고요. 그걸 초과할 때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일당들은 3,000%에서 13,000%까지 이자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제한법도 위반인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도 일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 처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 붙잡았습니다. 어떤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 이자를 아주 훨씬 뛰어넘은 이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법 위반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불법 출심행에 대한 그 관련된 처벌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기초로 협박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특별법 위반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통상 우리가 범죄 단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조폭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점점점 이 범죄 단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나갔는데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같은 데도 이제 범죄 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들에게도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적용을 해서 엄하게 처벌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처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일당에게 나체 사진까지 보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나체 사진이 이미 오갔기 때문에요.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피해자 보호 조치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요.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고요. 상담소도 연계하고 피해 영상을 삭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영상들 유포, 사진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각종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달 가계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 위기에 몇십 배의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번 달 가계대출은 총 684조 8,018억 원, 2년 만에 가장 큰 월 증가폭을 기록하며 한 달 전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속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대통령실이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끌 대출과 영끌 투자를 지목해 정말 위험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이 우리 경제 새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시중은행들도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잇따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대출 과열을 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보신 대로 가계대출 부실 우리 경제 새 내관이 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경고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다. 그다음에 외환 위기보다 몇 배 더 심하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정부에서 지적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의 가계부채가 고금리 상황에서 감소하던 추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가계 신용, 금융사에서 빌린 가계빚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가계 신용은 작년 3분기에 1,871조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분기에 1,853조로 18조 원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에 다시 1분기 대비 10조 원 늘어나고요. 이번 3분기에는 여기에서 더해서 8조 원이나 늘어나서 다시 1,871조 원,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0조 원에 가까운 상황이 됐는데 가계대출 위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터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가 정말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IMF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8.1%로 130%인 스위스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빨라가지고요. IMF에서 집계한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해 8월에 0.38%가 돼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가 규모가 많고 증가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연체율이 늘어나다 보면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전이가 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왜 가계대출이 늘느냐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게 이제 집값 상승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수요 심리를 좀 관리해야 된다. 이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같은 여러 규제들을 해제를 했거든요. 그 결과 3분기에 부동산원 자료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월 달에 108이었는데요.
이게 100보다 넘는다는 것은 향후 1년 뒤에 현재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한 가구들이 그 반대로 대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1년 안에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지금 이미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대출을 많이 끌어당겨서 집을 사야 되겠다.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런 다급한 심리. 이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급증하니까 은행들도 이제 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들 받는 타격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금융당국에서는 매주 5대 은행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동안에 부과하는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해 와서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정하는데요. 이 가상금리를 갖다가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부터 해서 KB국민은행 같은 5대 은행들이 상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0.0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늘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는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끌을 한 많은 차주들은 늘어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 시점에서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DSR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인데요. 1년 나의 연간 소득에서 40% 은행권 같은 경우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이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연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가계 대출을 추가로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가계 대출 증가를 막고요.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주는. 그래야지만 이 고금리 상황 하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수도권 핵심지에 조기에 주택이 신규 공급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줘서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주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도 이제 가계대출 수요 줄이기 위해서 뭐 스트레스 DSR 도입 서두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이 타이밍, 시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보는 겁니까? 예, 늦은 게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DSR 비율을 계산할 때 가산금리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걸로 계산을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동금리 대출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로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물가가 안정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출금리는 고점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대출금리 고점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요. 3년 이내에 현재보다 금리가 낮아져서 갈아타려고 해도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갖다가 그러면 완화해달라 이런 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데 지금은 금리 고점이라서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안,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럼 잘못된 겁니까? 예, 그것도 대책이 될 수 있지만요. 저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대출 연체율은 아직 장기 추세인 0.48%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융 불안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역시 제가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1%로 이 잠재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SR 규제를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떠난 우리 의료진들이 있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바탐방주의 이꾸억 병원입니다. 이곳은 인천공항에서 푸놈펜까지 비행기로 5시간 반, 그리고 또 버스로 6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장기려 박사기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이곳에서 닥터장 수술 캠프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수술 캠프는 갑상샘암, 유방암, 탈장 등을 주로 수술합니다. 캄보디아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려 목이 큰 혹이 난 듯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혹을 키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돈이 없어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장기려 박사의 뜻을 이은 겁니다. 네,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캄보디아에 왜 이런 환자들이 유독 많아 보이는 건가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 같은 해조류 섭취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고이터, 낭종 등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 낭종이 커지면 기관과 신경을 눌러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고 목을 움직이기도 불편해집니다. 의료진들이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환한 미소로 엄지를 척 치켜 올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서 신이 난 한 소녀는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적은 그림을 그려 보여서 현장에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캠프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을 정도로 재참여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3일 동안 매일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수술에 참가한 한 의료진은 꼭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참가하게 됐고 이제는 캠프 참가가 그냥 숨 쉬는 일 같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해내는 분들 덕분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3.1도, 전주 9.7도, 춘천 7.9도로 출발하며 예년 기온보다 6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22도 안팎으로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가 거치면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 울산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 전국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